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시민들한테 개방한 청와대에 관람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료인 관람권이 많게는 15만 원까지 웃돈을 얹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요. 이제 계속 개방할 텐데 몇 달 참았다가 보면 15만 원 버는 건가 싶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박완주 의원 성비위 의혹이 터지면서 민주당 대국민 사과까지 감행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 역시 성상납 의혹에 휘말린 이준석 당대표부터 징계하라 압박을 넣고 있는데 잠시 뒤 알아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국제금융센터를 찾았습니다. 이후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비공개 회동도 갔는데 인선 관련해서 어떤 논의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도발에 나섰습니다. 또 북한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어제는 강한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볕이 구름에 가려지면서 햇살도 부드럽고요. 자외선 농도도 덜합니다. 앞으로 구름의 양은 점차 많아지면서 내륙 곳곳으로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그래도 서쪽으로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오늘 서울이 26도 보이고 있고요.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16도로 동풍을 바로 맞으면서 서늘합니다. 한편 오늘 낮까지 제주도와 경남 해안을 따라서는 비가 살짝 지났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내륙으로 비가 지나겠고 양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 비가 지나고 오늘 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 뚝 떨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 서울이 1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떨어지겠고요. 주말 내내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 날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하늘도 맑고 공기질도 쾌청해서 봄 기운 만끽하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보다 많게는 7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토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도발 북한 코로나 무더기 발생입니다. 이제 어제 오후에 들려온 소식이었죠. 북한이 어제 오후 6시 반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단 우리 군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인지를 하자마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강력히 규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군의 발표 모습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네, 북한의 도발 올해 들어서 벌써 16번째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는 이번이 첫 도발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 미사일 탄도미사일 3발인데 이게 평양에서 우리 군 수뇌부가 있는 이 충남 계룡대까지가 이제 사거리 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어제 20초 간격으로 3발이 연속 발사됐는데 이 연속 발사도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군 당국은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이게 시험 발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 조만간 실전 배치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이제 김성한 대통령 이 국가안보실 실장 오늘 오전에 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네. 이 통화에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규탄을 했고 네. 한미 당국이 협의하에 이 북한 미사일 발사 굉장히 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전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보다는 북한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이 소식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 쏜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안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라고 밝힌 건 처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처음으로 이 우리나라의 안에 지금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힌 네. 상황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일단은 평양에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한 소식을 전했고 이 과정에서 이 35명의 유혈자, 발열 증상자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북한이 진단 키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네. 확진자라는 표현 대신에 이 유혈자라는 새로운 좀 용어로 이 지금 확진자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발표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5월 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혈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를 심의하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했습니다. 네, 제가 잠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북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35명이 아니라 35만 명이 35만 명. 그렇습니다. 발열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북한이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앞서 들어보신 것처럼 지금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매우 강하게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일단 북한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6명이 사망을 했고 네. 이미 이 18만여 명이 격리 치료 중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지금 북한 당국의 발표가 이 정도 수준인데 사실 북한의 사정을 좀 고려를 하면은 네. 실제 확진자 수 이것보다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5만 명도 많은데 여기에 수십 배에 달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영 기자, 이 북한이 뭐 평소에 참 자잘한 것도 다 숨기면 숨겼지 공개하는 법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왜 공개했을까요? 네, 일단은 이 북한 출신인 이 탈북자 출신 태영호 의원이 좀 신빙성 있는 해석을 좀 내놓은 게 있는데요. 네. 북한에서 이 5월에서 6월 이 사이에 북한의 지금 식량의 가장 중요한 이 모내기 작업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지금 집단 발병이 이제 확산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한 해 농사를 망칠 가능성, 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막으려고 이 주민들의 이동 자체를 좀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좀 관영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좀 심각성을 알려서 이 확산을 최대한 막아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냐. 이래서 최초로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코로나 확산 소식을 전한 것 아니겠냐 이런 해석을 태영호 의원이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싶긴 싶은 게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마스크를 그동안 안 썼었어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 마스크를 쓴 모습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진 이후에도 북한에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쓴 모습 볼 수 없었는데 지금 네. 보시는 화면처럼 이 좀 얇은 마스크긴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 분명히 쓴 모습 보였고요. 네. 회의 당시에 저렇게 착용을 했다가 이 발언을 할 때는 잠시 빼놨습니다, 마스크를. 그러다가 다시 이제 착용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네. 최초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었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스크를 쓴 이 자체로 지금 북한이 이 코로나 사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현송월 위원장도 있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다른 간부들도 저렇게 마스크를 쓰는 모습이고 문을 열어주는 김정은 위원장의 근처에 있는 모든 간부들은 저렇게 마스크를 쓴 최초의 모습을 좀 어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보니까 자세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벽면에 걸려 있는 시계가 새벽 2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계가 고장 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새벽 2시에 저 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냐라는 이 추정이 가능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 상당히 좀 위중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서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김영 기자, 네. 이 북한처럼 폐쇄된 데가 사실 없을 텐데 어디로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간 걸까요? 네, 일단 사실 뭐 현실적으로 최초 어디서 감염이 됐을지 유입이 됐을지는 파악하는 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네. 북한이 이 폭발적으로 감염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한 게 4월 말이거든요. 이때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4월 말에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이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2만 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이 돼서 이게 성대하게 행사가 개최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 행사에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2만 네. 명이 저렇게 모여서 동시에 행사를 하는데도 네. 마스크를 쓴 사람 찾아볼 수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뭐 다른 북한의 모든 행사들에서 사실 마스크 착용하는 모습은 보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이때 이제 아마 전국에서 모든 군인들이 집합을 해서 저 행사를 평양에서 했는데 이때 네네. 아마 집중적으로 전국으로 다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처음 어디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열병식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이 북한 내에 전국으로 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 모내기철을 맞아서 더 확산이 될까 봐 지금 북한이 초비상인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영 기자, 이 북한 주민들 백신 접종은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북한이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거의 백신 접종을 하지 네. 않은 공식적으로는 백신 접종 이 확률이 0%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뭐 싱크탱크 같은 경우에는 네. 북한에서 지금 백신 접종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코로나 만약에 발생을 하면 16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비관 섞인 이 전망을 내놓은 상태고 우리 네. 이제 전문가들 역시 이 북한이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면은 이 중국의 도움만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마 이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북한을 도와줘야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지금 내놓기도 했거든요. 네. 일단 이러한 좀 어떤 추측이나 해석에 대해서 우리 정부 방역 당국은 일단 이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 있지만은 우리 방역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정치권이나 좀 다른 측면에서 네. 대북 채널을 통해서 이제 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네. 일단 권영세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인도적으로 여러 가지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미크론이 들어간 거 확인돼서 여러 가지 기존의 인도적 위기에 더해서 더 큰 인도적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그 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이야기였고 이 국회에서도 지금 뭐 초당적으로 같이 이제 이런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도 지금 보건복지위 김민식 의원과 외교통일 태영호 의원이 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과 네. 이제 태영호 의원이 함께 이제 어떤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초당적 협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에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을 하겠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네. 지금 북한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자 의심자 폭증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의약품 지원을 할 것이고 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백신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북한이 정말 이례적으로 우리 코로나 확진자 이렇게 많고 6명이나 죽었어요.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북한은 철저히 봉쇄 전략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일체 중국과도 교류를 다 끊어버렸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한 2년 동안 해오다가 이제 자신감이 붙었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저렇게 안 쓰고 하다가 최근에 중국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지금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확산돼서 봉쇄 전략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올 초부터 북한이 중국하고 조금씩 교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마 실제로 오미크론이 이게 확산력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아마 오미크론이 북한으로 들어갔지 않나 싶어요. 아. 근데 문제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일단 백신도 없고 진단 키트도 없고 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책이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북한은 누구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까? 바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기저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예전에 오미크론이 코로나가 처음일 때는 본인이 네. 원산이나 이런 데 가서 아예 고립이 돼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저렇게 나타난 이유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책이 없다. 좀 네. 도와달라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통계가 보면 18,000명 하루 이제 확진자로 그러지만 북한이 지금 평양 정도만 아마 통제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통제가 안 돼요.
이제 그렇다 보면 저는 대략 보면 여기 한 10배 이상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될 거예요. 저 마스크도 보시면 아니, 지금 35만 명에서 10배 이상이면 350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일 겁니다 아마. 특히 이 마스크도 보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KF94 마스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마스크도 그렇고 소독약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코백스라고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이 백신을 받는데 문제는 북한이 거부를 했어요. 근데 북한이 지금 이제 시노팩이라든지 중국산 이 백신은 상당히 성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아예 안 받았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mRNA 이제 방식의 모더나나 지금 화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북한이 콜드 체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제 냉동 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더라도 실제로 보관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그렇다면 뭘 제공해야 될 것인지 노바백스라든지 상온에서 있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자존심을 좀 꺾고 지원을 해달라는 이제 신호를 보낸 것 같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북한이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조금 전에 보시면 윤 대통령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북한의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남북 관계도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마 직접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마 북한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치료제. 우리가 지금 치료제가 팍스노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모자라긴 하지만 어쨌거나 북한이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이 백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좀 많이 남아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여력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북한의 코로나가 확산되는 건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도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두 번째 아이템 함께 보실까요? 이 물가 통합 장관 인선 깊어지는 윤의 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의 행보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제일 문제는 물가다. 이라면서 그랬죠. 경제 문제, 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었는데요. 오늘은 이 첫 현장 행보로 국제금융센터를 찾았습니다. 거시 금융 상황 이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였는데요. 경제와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다라면서 대통령실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과 어제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또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이 나라 최고 경제 전문가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는 바로 우리 국민의 삶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물가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뭐 정권이 교체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고. 네, 오늘 회의엔 추경호 기재부 장관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함께 했는데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회의에 이렇게 하는 총재가 함께 회의를 연 것도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윤 정부 경제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경제도 경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중요한 게 이게 당연해서 내가 말을 안 한 게 있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바로 통합인데 이 통합은 윤 대통령 뭐 어떻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너무 당연한 거라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만간 광주를 찾아서 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는 18일이죠. 5.18 42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 이 대선 후보 시절에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가 광주 시민들 또 시민단체의 저지로 참배가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과거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온 것 같은데 네 번째 온 것 같은데 두 번은 제가 분양을 못했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를 공식적으로 제가 방문할 때는 꼭 민주모역을 찾아서 제가 예를 갖추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맞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과거에 광주 시민들의 반발을 겪어야 했던 윤 대통령이었는데요. 네. 이번 방문을 두고 일단 5.18 기념 단체들은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배를 막진 않겠다라는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 일부 반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추가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찾아봤더니 이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 3번을 참석을 했고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윤 대통령은 5.18은 이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광주에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기념식에서 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그리고 앞서 얘기를 했던 통합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호정 기자가 관전 포인트까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까지 좀 잘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방문 지금 며칠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지원한 이 전시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올라왔는데 이게 또 논란이에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42주년 기념을 하면서 이 거리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네. 여기서 한 그림을 좀 함께 보실까요? 이 한 남성이 윗옷을 입지 않은 채 네. 지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 풍자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보신 것처럼 윗옷을 입지 않고 있고 네. 어깨띠에는 이 정치 보복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과 이마에는 왕자가 새겨져 있는 모습이었죠. 한동훈 지금 보시는 후보자도 건 있는 것 네, 맞습니다. 같아요. 법복을 입은 검사들 가운데 네. 한동훈 후보자의 코가 빨간 이렇게 칠해진 상태로 이렇게 정치인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을 풍자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요. 네.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고요. 또 정치권과 종교단체 항의를 받으면서 여기에 지원을 한 광주시는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권이나 또 종교 쪽에서 항의를 해오고 갈등 요소가 있어서 그 시민 정서가 안 맞는 부분은 제가 후보 명칭을 상호가 좀 어렵다 하겠어. 그래도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통령으로서 자존심? 약간 좀 깎일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대로 이 사회를 5.18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그림으로 그린 것을 저희는 그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존중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현직 대통령을 지나치게 희화화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주최 측은 풍자는 예술의 영역이다라는 입장이지만 네. 이 행사에 시비가 쓰였거든요. 예산을 지원한 광주시는 후원 명칭 사용을 취소하는 등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작품은 원래 일정대로 오는 30일까지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전 사실 이번 이 사안을 보면서 드는 게 이 대선 이 선거 운동 기간에 줄리벽화가 이른바 줄리벽화가 굉장히 좀 이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이 풍자하는 그림이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이게 결국은 표현의 자유냐, 너무 과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논란으로 지금 계속 번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네.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표현의 자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 등과 함께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좀 표현하고 창작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은 이제 보장이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저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마에 이제 거꾸로 윤자를 쓰고 네. 쩍벌 자세, 손바닥에 이제 왕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풍자의 영역으로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풍자라는 것이 이른바 권력자들, 특히 권력자들을 일반 백성들, 국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좀 거기다 좀 패러디를 넣어서 표현을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의 자세나 손바닥 그 전에 한번 했던 그런 거 뭐 등등 이렇게 가능한데 이 이제 가슴에 띠를 하고 거기 정치 보복이라고 썼잖아요. 네. 저는 저 부분은 조금 풍자 영역에서 좀 더 나간 것 같다. 저 부분은 어떤 가시화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의 그런 것을 할 거다라는 어떤 강한 어떤 암시성 이런 건데 네. 그래서 다른 부분까지는 뭐 풍자의 영역으로 봐줄 만한데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것이 풍자냐 그렇지 않으면은 좀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냐 하는 부분의 관점은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약자들에 대한 비하나 모욕 이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존립역화라든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네. 사실은 단순한 풍자 영역을 넘어서서 이 약자인 여성에 대한 상당한 비하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고 또 하나 부분이 이제 어떤 인권을 강하게 침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순히 풍자의 영역으로만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본 부분은 네.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풍자의 영역이지만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 나간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뭐 물가, 경제도 좀 고민일 것 같고 통합 부분도 좀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인선 문제도 상당히 좀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호정 기자, 이 윤석열 대통령 뭘 하려고 하지만 구성원이 없어요. 아직 내각이 다 안 짜인 상황이잖아요. 네, 내각도 짜이지 않았고 또 이 인선을 두고서 여야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은 이 민주당의 낙마 1순위로 꼽혔던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하면서 네.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런 장관 임명 강행에 맞서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반면 이 총리 인준을 부결할 경우에 6일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며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책임을 물을 땐 묻더라도 일단 기회를 주는 게 정치의 도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 이 붙들고 늘어지는 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성호 의원 이 대표적인 이재명계 의원이잖아요. 네. 이번 제안을 기초로 민주당 기류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지금 보면 뭐 완전 불가론, 절대 안 된다. 약간 이런 거에서 조금 기류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선 민주당의 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 내부가 지금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도 알고 계시지만 물가, 또 그다음에 유가, 금리, 뭐 엄청 삼고가 지금 신삼고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 좀 해결을 빨리 해주길 바라는데 자꾸 이렇게 정책 문제로 하기 때문에 좀 야당한테 질책을 하는 것 같고 정성호 의원이 아마 이런 여론들을 좀 반영을 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도 이 지금 시중에 안 좋은 어떤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한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중론으로 이 약간 접어드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유정 기자, 그 외의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건 안 되지. 이게 여전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우리 프레스룸에 출연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한 대응 카드로 해임 건의안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그 한덕수 방지법을 통해서 이런 정관 특혜가 다시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겠다. 네. 이런 이제 차원의 조치도 취해놨습니다만 향후에 실제 이분들이 임명 강행될 경우에는 결국 국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그런 이 임명 과정에서의 정당성도 잃고 또 업무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면 결국 국민 뜻을 받들어서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여기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인준투표를 거쳐야 되는 한덕수 후보자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이 다 하겠다고 나서면서 네. 한덕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자가 묶여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생한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어느 한 씨가 살면 다른 한 씨가 죽는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 협치가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 한덕수 후보자를 두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를 두고 고심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정호영 후보자를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낙마냐 강행이냐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아직 불법은 없지 않냐라는 이 대통령실의 기류에 이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이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정 후보자는 배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지금 만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회동이 있거든요. 비공개 네. 회동이. 여기에서 인선 관련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뭐 내각은 미완성인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이른바 용화대라고 하죠. 이 용화대 안에 들어가는 참모진 인선은 뭐 거의 지금 완성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이 용화대의 책상 배치가 또 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대통령실 청사를 순방하면서 이 책상 배치가 왜 이러냐라는 언급을 하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면서 여러분 일하게 하라고 나도 미안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참으시죠. 잘 준비를 해주니까. 근데 왜 한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지? 모든 비서관들이? 공간 확보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그랬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 좀 불편해서 또 다 옮길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 조금만 걱정해주죠. 네, 지난 11일 그제 상황입니다. 책상들이 모두 한 방향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네. 이러냐라고 묻자 공간이 좁아서 그런 것이다라는 답변을 듣는데요. 사실 저렇게 배치하면 제일 앞에 앉은 직원은 이 뒤에서 다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네. 누리꾼들은 악마 같잔 배치도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모습을 보고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조금만 참고 잘해보자라고 북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 같이 시험 보는 이런 이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도 저런 이 책상 배치라고 한다면 제일 뒤에 뭐 팀장급, 제일 앞에 막내가 앉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용화대로 바뀌면서 바뀐 게 참모들 책상 배치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출근길에 계속해서 이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원래는 인수위 때는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출근길에 오가면서 받다가 네. 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집무실과 기자들이 머무르는 춘추관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마음을 먹고 자리를 마련해야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용화대에서는 집무실과 기자실이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출근길을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윤 대통령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의 질문을 짤막하게 답변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기자 입장에서는 가장 반갑지만 또 힘들고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정섭 위원님, 네. 짧게 여쭤볼게요. 사실 미국, 일본에서는 항상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렇게 따라붙어서 질문을 던지는 게 관행이에요. 늘 그렇게 늘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이젠 그렇게 할 때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엔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할 텐데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고 두 번째는 구조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둘 다 지금 갖춘 상황이 아닌가. 뭐 본인도 열심히 소통을 하겠다라고 네.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지금 이 대통령 집무실의 구조를 보면 1층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2층과 5층. 지금 5층 쓰고 있지만 나중에 2층으로 내려오는 주 집무실이 그런 네.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시로 움직일 때마다 바로 기자실과 같은 건물 안에 제일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간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자주 이런 장면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되고 그것은 뭐 국민들 보기에도 굉장히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기자들이 이 대통령 출근할 때마다
또 퇴근할 때마다 따라붙어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큰 의미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또 관심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요정 기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 만찬장에서 한 모습이 또 화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술잔을 들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쳐다보고 네. 이내 윤 대통령이 술잔을 내려놓는 듯한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온라인에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의견도 이제 붙여 있는데 앞서 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강성 네. 지지층의 반발을 샀잖아요. 이 분명한 건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가볼까요?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민주당 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요, 민주당 대국민 사과, 이준석부터 징계해야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성비위 의혹 관련 소식인데요. 이 어제 오전 10시 성비위 의혹으로 박완주 의원 제명을 결정한 민주당이 제명 결정 9시간 만인 오후 7시에는 긴급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수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먼저 지도부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의 잘못이고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거듭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박완주 의원 사건은 2021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입니다. 오늘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께서,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변명 없는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 제대로 하겠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선거운동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례로 어제 양승조 충남지사 개소식이 충남 천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안이 어떤 곳이냐? 이 박완주 의원이 내리 3선으로 당선된 바로 그 지역입니다. 중원 민심이 이번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터져 나온 거죠. 네. 민심에 악영향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지 이 개소식에 모두 참여했었던 당 지도부 지지를 호소해 보기도 전에 90도 사과로 먼저 지역 민심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 당 차원에서 어제 저녁에 사실 서울시장 필승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취소됐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이었는데 이번 성폭력 사건 여파라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당의 대표죠. 이 대표격 이 윤호중, 박지원 두 이 비대위원장이자 선대위원장이 지금 이 대국민 사과를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선대위원장 말고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위원장인데 이 이재명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네, 이 위원장 내심 본격 행도에 막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사무소를 방문한 일정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오늘은 경기도 얘기만 해달라라면서 예민한 질문을 피하려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결국 나온 관련 질문에는 이 박완주 의원 얘기는 비대위원장들이 어제 충분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짧게 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당 5선 중진인 서른 의원이 입을 열었는데요. 이 모습 보고 오실게요. 자중해야 될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참 당으로서 국민 앞에 드릴 말씀이 없죠. 그렇게 짝이 없죠. 죄송합니다. 왜 이것이 뿌리 뽑히지 못했는가? 결론을 나올 수 있겠냐마는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정화, 자기 자신의 엄중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회초리 이게 적었던 결과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죠.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정치하는 입장에서 이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과거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대응했던 것 아니냐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모습이었고 또 네. 박완주 의원이 민평년 출신의 686 라인입니다. 그래서 네. 한때 안희정계로 분류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안희정 전 지사에 이어서 이번에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가 연달아 터지면서 뭐 일각에서는 다시 한번 당내 86 용태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보면은 당 지도부도 이 거듭 수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하고 그렇죠. 이 서른 의원도 지금 야, 부끄럽다. 이 우리가 뭐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고문은 말을 아끼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이게 좀 아낄 사안인가 싶습니다. 본인이 지금 일단 이번에 인천 계양을 출마한 후보일 뿐더러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즉 네. 전국적인 선거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지 당 비대위원장들한테 그냥 떠넘긴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지난번 이제 이 박원순 시장부터 시작해서 안희정, 오거돈 이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해도 사실은 그때 4.7 재보궐선거에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위원장은 본인의 개항을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선거를 다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지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거듭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 경기도 사안만 언급하자? 지금 본인은 경기도에만 지금 거기만 관장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고 이렇게 수세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한편 본인은 아마 이번 선거에서 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또 책임도 져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선거 상황이 만약에 안 좋아질 경우에 본인은 당선되고 다른 지금 후보들한테 영향을 미칠 경우에 네. 이게 앞으로 아마 이재명 후보의 어떤 행보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안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이렇게 피한다고 해서 피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은 정말 그 박 전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국민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저는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정섭 위원님. 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당 차원의 대응을 보면 사실 박원순 시장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로 상당히 또 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빠르고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 유보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유보해야 네, 될까요? 아까 이제 박 위원장 발언 내용 보면은 2021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다. 아, 발생 시점은 사실 굉장히 앞이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로 특정을 했고 네.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사건의 전말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2차 가해 등등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안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박 의원을 제명하는 걸로 이게 갑자기 사건 자체가 그걸로 딱 불거지면서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 사태를 민주당이 정말로 이렇게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저는 약간 의문이 있는 것이 네.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고 당 지도부가 규정을 했다면 제명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윤리특위 제소 같은 건 당연한 부분이고 네. 그 이상의 범죄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당에서 그 이상의 조치를 형사고발을 말씀하시는 거.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명을 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과를 어쨌든 계속하겠다라는 것으로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최근에 뭐 몇 가지 또 사안들이 연이어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딱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거에 여러 그 광역 단체장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최근에 불거졌던 그 부분에서 박 의원 사건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도대체 왜 이래? 지금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저는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 네.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뭐 사과를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넘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슈 자체가 아마 제가 짐작컨대 앞으로 언론에서 추가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가 지금 한 2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좀 봐야 되고 네.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면서 그에 맞는 해법을 정말 빠르고 강력하게 내놓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을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고 했기 때문에 제명이 되면서 이 사안이 공개가 됐을 뿐이지
이게 정말 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면 사실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수아 기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성범죄라는데 이 당사자 박완주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네, 당사자인 박 의원이 이틀째 침묵 중입니다. 그래서 서른 의원은 듣고 오셨지만 결국 의혹을 모두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겠냐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피해자 보좌진 A씨 측도 박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은 없다라면서 얘기를 했고요. 이 민주당 역시 제명 처리 결정을 위해서 그 전이나 후에 박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박 의원의 연락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박완주 의원이 이번에 이 제명된 이 사안을 좀 은폐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나오던데요. 네, 추가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해서 국회에서 이 사람을 사직하는 식으로 내보내려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성비위 사건은 지난해 말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을 했는데 이 A씨가 자체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려다 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야 이 피해 사실을 당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에 신고를 하면서 이 당에 문제 제기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 당 차원에서 사흘 뒤에 조사에 착수했는데 의원실에서도 아마 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신고 일주일 뒤에 박완주 의원이 A씨에 대한 면직 시도를 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 절차상에 사실 의원 면직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사직을 하려면은 당사자 A씨의 서명이 들어간 사직서가 필요한데요. 이 박 의원이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서 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이후 국회에서 이 A씨에게 면직 통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A씨가 자신은 사직 의사가 없다. 이게 어떻게 처리된 거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면직이 철회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의원 측은 이 면직 철회 소식을 듣고 또 그 당일에 이 국회의원 직권으로 보좌진을 해고할 수 있는 이 직권 면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혹까지도 인지를 했다고 하고요. 이 대리 서명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제명과 징계를 판단한 것이다. 거의 당 차원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지금 이 박완주 의원이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아까 뭐 이수아 기자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혐의를 인정을 한다면 공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침묵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아마 이제 법정 소송에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제 다툼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본인이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법정 소송에서도 이게 하나의 증거로 채택되고 불리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법정 소송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게 중대범죄라고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거 보면 사실은 이제 이 혐의 자체는 있는 것이고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어떤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왜냐하면 지금 제명하는 일하니까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직을 나갔구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그 제명이 아니고 그냥 당에서 제명을 해서 무소속이 된 겁니다. 그냥 그렇죠. 의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또 지금 보좌관이라든지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제명을 해야 되는 순서가 남아 있고 그러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 윤리특위를 거쳐야 되고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자진 사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 차원에서 윤리위가 아니라 국회 인권센터에다가 그냥 제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이걸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을 일단 이렇게 이틀째 자명하는 이유는 이제 법정 소송에 대비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면 이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좀 제명 절차를 밟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박완주 의원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아 기자, 지금 박완주 의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랑 관련해서도 이런 성비위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름이 거론된 거는 3명의 의원입니다. 3명. 예, 한 명씩 정리를 해드리면요. 먼저 김원희 의원 관련한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이
동료 여성을 성폭행해서 현재 피소된 상태인데 네. 피해자가 김 의원의 측근들로부터 계속 합의해라라고 강요를 받고 배신다라는 얘기까지 듣는 이른바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고 김 의원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것이 의혹의 중심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원희 의원이 직접 심려를 끼쳐서 거듭 죄송하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네. 사실상 이런 의혹이 있었음을 본인이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이상원 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당내 성비위 혐의 사건이 접수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이상원 의원이 가짜 뉴스라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다들 알고 계신 이 최강욱 의원이 온라인 회의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해서 한참 논란이 됐잖아요. 여기에 추가 성희롱 발언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 법사위 대기 중에 다른 의원들과 여성 보좌관들의 외모에 대해서 품평하고 또 비하했다는 건데 최 의원 역시 악의적인 날조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 중입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는 의혹일 뿐입니다.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꼭 좀 확인을 해봐야, 조사를 해봐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3명 중에 2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당은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다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김원희 의원과 최강욱 의원 의혹권은 당 윤리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상원 의원은 본인이 뭐 부인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네. 당내 성비위 의혹은 당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원 네. 의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당에 문제를 제기한 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그럼 당 차원에서 확인은 한 거냐, 이거 팩트 체크는 한 거냐라는 질문이 또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이 현재까지 당사자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확인을 하지 못했다, 연락이 닿지 못했다라고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소정섭 의원님, 사실 박완주 의원의 사건만 지금 뭐 당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건에 국한해서 본다고 하면 사실 이 제명 관련해서 이 공개가 된 것도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 박완주 의원이 굉장히 좀 중진의 이 주요 인물이기도 했었지만 이게 또 민주당에서 반복돼 온 성비위 사건이라서도 이게 충격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완주 의원 뭐 원내수석 부대표도 지내고 정책위 의장도 지낸 3선 의원이기 때문에 네. 워낙 또 뉴스 자체가 또 급작스럽게 이렇게 딱 돌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명 맞아요. 딱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또 주는 충격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동안에 큰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사과를 여러 차례 했다라는 거죠. 과거 뭐 안희정 전 지사부터 오거돈 전 네. 시장, 박원순 전 시장, 또 최근 들어서 뭐 아까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김원희 의원이라든지 계속 흐름이 쭉 계속.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민주당의 이런 사건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가. 이것이 심각하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런 네. 부분들이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행보와 네. 이것이 지금 같이 버무려지면서 더더욱 민주당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그에 대한 어떤 반성과 쇄신 그리고 대선 자체에 대한 평가도 지금 안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행보를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이른바 밀어붙이기 행보들을 좀 했고 네. 이재명 고문도 출마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이런 흐름 속에서 박완주 의원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버무려지면서 과연 민주당이 이대로 갈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엄청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민주당에서 새로운 어떤 거듭남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까지 목소리, 그런 생각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당장의 지방선거 승패도 승패지만 그 이후에 펼쳐질 당권 문제라든지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 이런 부분에서의 목소리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또 민주당의 당권 세력 판도나 이런 것을 보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힘있게 나올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참 이 제1야당인 민주당의 향후 행보가 저도 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네, 이 지금 지방선거를 한 2주 정도 앞두고 굉장히 민주당에 큰 악재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김영 기자, 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다른 당에서 굉장히 좀 목소리를 높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 성범죄는 도대체 왜 민주당에서만 발생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민주당을 향해서 이 성범죄 전문당이다 이렇게 굉장히 맹비난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 역시 이 민주당이 이 성범죄 때문에 정권을 반납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양당의 비판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성비위 사건이 민주당에서만 터져요, 주로?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부산시장도 그렇고 또 안희정 충남지사도 그렇고 주로 유명 정치인들이 이렇게 성추행, 성비위 사건을 터뜨리는데 하여튼 뭐 민주당에서 스스로 자정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비위 가해자인 박완주 국회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성비위 가해자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기에 당연한 조치입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제명 처분은 당원 자격에 관한 것일 뿐 국회의원직에 대한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 성비위 국회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성범죄 전문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일단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 우리를 뭐라고 할 자격이 안 된다. 왜요? 특히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이준석 대표의 그 성삼납 관련 이 내용을 좀 언급을 하면서요. 우리는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그나마 이 지금 수술이라도 하고 있지 국민의힘은 이거를 지금 모여 은폐하고 지금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거다. 국민의힘도 수술 개시해야 한다. 이렇게 좀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거듭해서 이 사과를 하고 오히려 뭐 다른 당에 대해서도 뭐 다 같이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박지원 위원장이 더 문제야라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당원 게시판에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좀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이런 좀 내용들 계속 사과하고 이런 좀 자세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자세가 이거를 좀 국민들이 정말로 너무 부정적인 인식만 이제 심어준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 지선을 일부러 지게 하려고 그리고 이 지선의 패배 책임을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좀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이 지방선거에 아무튼 이런 태도 이런 뭐 좀 행동들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지금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또 반박하는 지지자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번 사태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내분이 조금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 소정섭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글쎄요, 이 당 지지자들은 변화보다는 아직은 좀 안주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탑을 좀 정해보겠습니다. 이 지방선거 한 2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왔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터진 민주당의 이 성비위 사건, 지방선거에 이 핵으로 부상을 했다는 점에서 오늘의 탑은 민주 대국민 사과 이준석부터 징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